지난 10년간 S&P 500 지수가 한 300% 정도 상승했는데 그 사이에 무려 780%가 넘는 총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회사가 있다면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로 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자 블랙스톤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넘어서 금융계의 새로운 거인으로 떠올랐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블랙스톤이 어떻게 이런 정말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들만의 성장 공식은 또 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혹시 이면은 없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대체 투자,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 투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전통적인 자산 말고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라든지 부동산, 인프라, 아니면 헤지펀드, 또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사모 크레딧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예전에는 이게 주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만 하던 영역이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하게 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확 늘었어요. 블랙스톤은 바로 이 대체 투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780% 이상, 연평균으로 치면 24.4%.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같은 기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 정도였다고 하니까 시장을 훨씬 아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꾸준히 낸 거네요. 지난 1년, 3년, 5년 봐도 다 그렇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수익률,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시장 흐름에 올라탄 결과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좀 다르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뛰어난 운용 능력, 이건 기본이고요. 새로운 투자 분야를 계속 개척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대체 투자의 문을 열어주면서 시장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운용사를 넘어서서 시장을 만드는 회사, 마켓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장 창조자라.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블랙스톤이라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2분기 말 기준으로요. 운용하는 자산, 이걸 AUM이라고 하죠. Assets Under Management. 이게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규모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자산 규모만 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64억 달러의 분배 가능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실제로 주주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당 같은 걸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2015년 말 AUM이 한 3,36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불과 한 7, 8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셈인데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렇게 블랙스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체 투자 시장 자체가 커진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투자자들은 점점 더 대체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수익률이죠. 지난 10수년간 저금리가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채권 투자만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주식시장은 또 변동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대체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잠재 수익률을 제공하니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대한 수요도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자산이라든지 장기 임대 계약이 맺어진 부동산, 아니면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 같은 거요. 이런 건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체 투자는 보통 주식이나 채권과는 좀 다른 가격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으면 전체 자산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서 2002년에는 전체 투자 시장에서 한 5% 정도였던 대체 투자 비중이 지금은 15%, 규모로는 약 25조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 변화랑 투자자들 니즈 변화가 블랙스톤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거네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핵심적인 성장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 투자자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모 크레딧 분야를 확장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기관들만 하던 대체 투자를 어떻게 개인들한테 열어줬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비상장 리츠인데요. 특히 VLIT, 그러니까 블랙스톤 리얼 에스테이트 인컴 트러스트 같은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비교적 좀 적은 투자금으로도 블랙스톤이 직접 운용하는 대규모 우량 상업용 포트폴리오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이전에는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는 있어야 가능했던 투자를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춘 거죠. 물류센터나 임대 아파트, 데이터 센터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요. 개인들한테는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상품, 일반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구조가 좀 복잡할 것 같고 또 비상장이라고 하면 유동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하는 걸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블랙스톤은 현재 이 채널에서만 2,8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고 이게 지난 1년 동안 30% 넘게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 동력이죠. 그래서 이걸 공략하려고 지난 5월에는 다양한 사모 대출에 투자하는 블랙스톤 프라이빗 멀티에셋 크레딧 앤 인컴 펀드 같은 것도 출시하고 계속 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웰링턴이나 뱅가드 같은 다른 금융사들이랑 협력해서 판매망도 넓히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만큼 정보를 얻거나 분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블랙스톤 같은 운용사에게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걸 넘어서 그 상품의 특징이나 위험 요인을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안내자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앞으로 블랙스톤의 평판이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개인 투자자 시장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사모 크레딧을 꼽으셨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분야인가요? 사모 크레딧은요, 말 그대로 공개된 시장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예전만큼 기업 대출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게 된 측면이 있어요. 특히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빌리기가 좀 어려워졌죠. 바로 이 빈틈을 블랙스톤 같은 대체 투자 운용사들이 파고들어서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만큼 위험도 같이 떠안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은행보다는 규제가 덜하다면? 뭐 잠재적인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은행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금융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죠. 뭐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고요. 사모 크레딧은 보통 담보가 있거나 선순위 대출인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면서도 은행 예금이나 국채보다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을 원하는 보험사들한테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또 은행보다 덜 엄격한 규제 환경이 오히려 좀 느슨한 대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블랙스톤의 사모 크레딧 운용 자산이 지난 5년간 3배나 늘어서 지금 4,840억 달러나 되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커진 만큼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공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들어보니까 블랙스톤의 성공 요인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대체 투자 시장이라는 큰 배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 시장과 사모 크레딧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두 개나 장착하고 거기에 강력한 브랜드와 운영 능력까지 더해서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블랙스톤에게도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든지 뭐 잠재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다른이 있죠. 세상에 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금리 환경 변화나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사모크레딧 부문에서 돈 빌려간 기업들의 부실률이 높아지면 이건 블랙스톤의 수익성이나 평판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둘째는 경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대체 투자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정말 수많은 운영사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경쟁, 딜소싱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또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전 같은 그런 압도적인 성과를 계속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자산을 운용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강점이지만 동시에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져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른바 규모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체 투자, 특히 사모펀드나 사모크레딧 분야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변수예요.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하고 도전 과제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네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블랙스톤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체 투자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2032년까지 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인 60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투자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거든요. 이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갈 거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거라는 점입니다. 블랙스톤은 이 두 시장 모두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상품 개발 능력도 뛰어나죠. 물론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 요인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행력을 고려했을 때 블랙스톤은 다가올 대체 투자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스톤의 성공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네, 블랙스톤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이야기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어떤 거대한 변화, 특히 대체 투자의 부상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나 거대 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투자 영역이 어떻게 기술 발전이나 금융 혁신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대체 투자의 문턱이 낮아지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투자보다 더 높은 복잡성이라든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낮을 수도 있고요. 가치 평가가 좀 불투명할 수도 있고 투자 구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블랙스톤 같은 운용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들을 접할 때 우리 투자자로서 어떤 점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높은 기대 수익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고 나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능력에는 이게 정말 적합한 선택일까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던져주신 질문처럼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동시에 그 이면의 복잡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